갑자기 중요해졌는지요? 그럼 2006년에 그 전부터 뭐 ESG가 좀 얘기가 됐습니다만 2006년 4월에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게 나왔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2020년 초부터 상당히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 전에는 하면 좋은 거, 하면 좋은 기업이지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안 하면 안 되는 거.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안 하면은 기업이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즘은 분위기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더 알아보고요. 그래서 요즘 ESG를 드레스 코드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드레스 코드. 드레스 코드라는 게 뭐죠? 우리가 저 파티에 초대받아서 공식적인 파티에 초대받아서 가려면 파티에서 요구하는 뭐 이렇게 나비 넥타이를 맨다든가 아니면 넥타이를 맨다든가 하는 드레스 코드를 갖춰야 되죠. 그래서 ESG는 파티에서 요구되는 드레스 코드를 갖추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요구 조건이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기업들은 ESG라는 드레스 코드를 갖추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수출입 무역 거래를 하기도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럽 지역에 수출을 하면 그 배출량에 해당되는 만큼 배출량이 더 많은 것에 해당되는 만큼 관세를 부과당할 가능성이 클 거예요. 앞으로는. 그 다음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해도 ESG가 나쁜 기업은 아예 돈을 빌리기 어렵거나 돈을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 차입 조건이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 신용 등급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소비자들은 ESG가 좋은 기업의 제품을 비싸더라도 그 기업 제품을 사길 원해요. 그래서 ESG 평판이 나쁜 기업은 소비자들이 외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ESG가 드레스 코드다. 이런 드레스 코드를 ESG라는 드레스 코드, ESG라는 옷을 입지 않으면 기업이 사업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ESG는 이제는 안 하면 안 되는 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중요해졌느냐? 갑자기 2000년부터. 그 배경이 있겠죠. 그 전부터 그 중요도는 많이 얘기되어 왔지만, 글로벌 무대에서, 세계 각국에서 ESG를 중시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첫째는 팬데믹을 계기로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다 절감하게 된 거죠. 그죠? 팬데믹이라는 게 물론 이게 발원지가 어디냐, 또 그 발생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논란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동의하는 점은 어, 문명이 인간이 자연에 지나치게 가까이 갔다는 거죠. 지나치게 경제 성장과 개발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자연자원, 목재를 벌목하고 그다음에 동물 쪽에 너무 가까이 가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전이 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자연의 경고, 자연의 보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팬데믹을 계기로 환경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또 환경을 보호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저희가 절감하게 되면서 우리가 ESG의 E가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ESG를 중시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기후변화 있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 탄소 배출이 많아지면서 지구가 더워지는,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빙하가 녹고 있다,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IPCC라는 기구는 이제 정부 간 기후협의체예요. 이 협의체에서 보고서가 최근에 나온 걸 보면 기후변화는 문명의 책임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존하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환경을 훼손하는 범위 안에서,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경제성장,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환경을 훼손하는 경제성장을 해온 결과 기후변화라는 자연의 재앙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동안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그 협약들이 쭉 얘기가 되었는데, 가장 이제 최종적인 게 파리 기후 협약이죠. 그래서 2015년 12월 파리에서 196개국이 기후변화를 억제하는데 같이 노력하기로 합의합니다. 그래서 합의된 내용의 핵심은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 상승폭을 섭씨 2도씨, 가급적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자. 산업화는 이제 1850년부터 한 1900년까지 정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대비해서 지구 기온이 올라가는 폭을 가급적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자. 근데 이게 좀 진통이 있었죠.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미국 공화당은 기후변화를 잘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탈퇴했다가 이제 바이든이 다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복귀했습니다. 근데 이제 1.5도 이내로 제한하는데 현 상황이 궤도 이탈이었고요. 또 한때는 이런 식이면 금세기 말에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3도씩까지 올라간다. 지금 1.5도로 제한하자고 그랬는데 3도씩까지 올라간다. 섭씨 3도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궤도 이탈도 한참 이탈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말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UN 기후변화 해박 당사자 총회에서 다양한 합의들이 나왔어요. 그 화끈한 합의는 나오지 않았지만 석탄화력 발전소를 추가로 뭐 짓지 않고 그다음에 뭐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루는 국가들도 있고 선언한 국가들도 있고 또 중국은 2060년, 인도는 또 2070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진통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화끈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죠. 그래서 이 합의에 따르면 한 1.8 섭씨 1.8도 이상 그래도 상승한다. 지금 1.5도 이내로 낮춰야 되는데 지금 그거 초과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어쨌든 팬데믹을 계기로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확산됐기 때문에 이 ESG에 있어서 지금 E가 환경이고 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 얘기가 많이 중요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ESG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ESG가 이제 중요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영어로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의 부상입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해관계자 하면은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많다고 그랬죠. 고객, 근로자, 거래기업, 지역사회, 뭐 주주, 이해관계자들이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걸 좀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주주자본주의라고 했잖아요. 주주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회사의 경영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그게 주주자본주의죠. 그 주주자본주의의 뿌리, 가장 중요한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뉴욕타임스에 1970년 9월 13일에 시카고 대학 교수였죠. 밀턴 프리드만. 시장을 중시하는 시카고 경제학파의 태도. 밀턴 프리드만이 프리드만 독트린이라는 이런 칼럼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영어지만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냐면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자본주의 흐름이 굳건하게 이제 어떤 이 이후에 자본주의 경제를 흐름을 가져가는 중요한 한 축을 이루죠. 프리드만 독트린 시장 경제를 중시하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말 그대로예요. 경영진은 기업 주인들에 의해 고용된 사람이다. 기업 주인은 주주잖아요. 경영진은 주주가 고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책임은 주주를 위해서 가능한 한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사회공헌 얘기들이 너무 기업이 해야 되는 경영의 행위의 하나로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 프리드만은 기업이 사회적 양심을 가지고 고용 창출, 차별 해소, 오염 방지 등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사회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색깔론 비슷한데요. 지금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실인데 프리드만이 이 당시에 그 기업은 사회적 책임 활동할 필요 없다. 주주를 위해서 가능한 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프리드만의 이 주장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본주의의 흐름을 꿰뚫고 가는 한 축, 시장 경제죠. 한쪽은 이제 정부 역할을 중시하는 거고, 한쪽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건데,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그 흐름의 한 축을 이루죠. 그래서 이게 내용을 뭐 상세하게 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신자유주의로 이어지죠.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영국의 대처 수상 시절에 이제 신자유주의,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신자유주의.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양극화가 심화되고 양가 심화됐죠.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취약계층은 더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심화되고 특히 이제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서 이게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이제 부각되면서 사람들이 월가에 가서 시위를 하죠. 월가를 점령하라 이런 시위를 하게 됐죠. 신자유주의가 이제 좌초하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부터 시작을 해야 그러니까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한 프리드만 독트린이 한동안 이제 자본주의를 관통하는 신자유주의로 이어졌는데 신자유주의가 저초하면서 이제 다른 자본주의를 모색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거죠. 그래서 2019년 하반기에 이제 중요한 미국 재계에서 아주 중요한 그 일이 발생합니다. 미국에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런 재계단체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한상공회의소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과거의 전경련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대기업 중심의 대기업 총수들 중심 180명이 넘는 80여 명에 이른 대기업 총수들로 구성된 단체여서 과거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유사한 단체다. 주요 멤버들이 보면 제가 180여 명이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얼굴 익숙하시죠? 팀 쿡. 그래서 애플의 CEO죠. 그 다음에 메리 바라 여기 보면 제너럴 모터스 GM의 CEO입니다. 그 다음에 제이미 다이먼 아주 유명한 기업들의 CEO예요. JP 모간 체이스의 CEO. 그 다음에 제인 프레이저 180여 명인데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만 소개해도 CT 그룹의 CEO죠. 그 다음에 페이팔 유명한 기업이죠. 페이팔의 CEO.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사인 CEO 스캇 커비 이런 분들이 포함된 재계 지도자들이 이제 주주자본주의를 그만하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하자 이런 주장을 펴니다. 이례적이죠.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서 주주자본주의를 이제 그만하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하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데 상세한 주장을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2019년 하반기에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그 당시에 이제 181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기업 총수들이 기업의 목적에 대한 성명을 발표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부정기적으로 기업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발표했는데 그때까지는 종전까지는 이제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 이렇게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한 그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좀 길지만 좀 요약해서 여기 써놨는데요. 미국민들은 각 개인이 노력과 창의성으로 성공할 수 있고 의미 있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경제를 가질 자격이 있다. 의미 있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경제를 가질 자격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핵심적인 다짐을 공유한다. 그 핵심적인 다짐이 뭐냐? 그럼 여기에요. 이 5가지를 했습니다.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겠다. 이게 미국 기업의 전통인데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겠다. 또 근로자들에게 투자하겠다. 공정한 급여를 지급하고 뭐 다른 내용도 다 있습니다. 복리후생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하겠다. 뭐 인종 간의 그런 차별 없이 다양하게 채용하고 뭐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을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거래기업을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대우하겠다. 그다음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을 지원하겠다. 지역 주민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주주를 위해서는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겠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일종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선언이죠. 이해관계자 제가 말씀드렸죠.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고객, 근로자, 거래기업, 지역사회, 주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선언.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주주자본주의 경영에서 이 모든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경영,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경영으로 가자. 이런 이제 성명을 발표하는데요. 근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교과서적이잖아요. 뭐 당연히 기업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주주의 이익만을 강조해 왔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넘버원 1번이 고객, 2번 근로자,
3번 거래기업, 4번 지역사회, 주주가 맨 아래로 갔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주를 위해서 단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영을 해왔잖아요. 매 분기마다 시장이 요구하는 이익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래서 뭐 분기 자본주의다. 무슨 이런 자본주의가 있느냐? 분기마다 이익을 시장의 기대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양극화 심화라든가 여러 환경훼손 같은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난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주주를 위해서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겠다. 이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앞세우고 주주는 맨 뒤로 갔고요. 또 주주를 위해서는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겠다. 미국 재계가 왜 이런 주장을 갑자기 하게 됐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자유주의의 폐해 때문에 양극화 심화 같은 폐해 때문에 기업에 대한 불신, 기업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가에 와서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가 일어나기까지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자본주의가 깨지겠다. 그런 위기의식이 심해지고요. 또 기업들이 이런 자정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계에서 기업을 규제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올 것 같다 해서 선제적으로 이해관계를 모두 존중하는 경영으로 가겠다. 이런 선언을 일단 이때 한 겁니다. 그러면서 ESG가 이제 중요해진 거죠. S가 제가 말씀드렸죠. E는 환경이고 S는 사람에 대한 얘기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이 ESG의 중요도가 이제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선언을 놓고 또 좀 논란이 있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버드 로스쿨에서 이제 이런 자료를 냈는데 이게 정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냐 쇼냐 보여주기 위한. 왜냐하면 180여 명이 서명을 했는데 그 서명한 기업들한테 설문을 보냈더니 48개 기업 중에서 47개 불과 이제 설문 응답은 180여 개 기업 중 48개 했는데 이 중에 47개 기업이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선언에 대한 성명에 서명이나 이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본주의의 선언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이사회 동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CEO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니까. 한 개 기업은 이 이사회 동의가 있었습니다. 어느 기업인지 밝히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런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것 자체는 의미가 크다. 그리고 실제로 그 팬데믹 기간 중에서 이 BRT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에요. 미국 재계 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서명한 기업들과 러셀 1000 지수인데요. 이 러셀 1000 지수는 뭐냐면 미국 내 시가총액 상위 1000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BRT에 서명한 180여 개 기업과 그 1000개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걸 이렇게 비교해 보면 BRT에 서명한 기업들이 이해관계자를 존중하는 경영을 확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쇼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보육 지원, 아이들에 대한 보육 지원, 지금 오렌지색이 BRT 서명 기업인데요. 비율이 훨씬 높죠. 다른 일반 기업보다. 그다음에 개인 보호 장비 무료 지원도 더 하고 있고, 유급 휴가도 더 주고 있고, 금융 지원도 더 주고 있고, 고객에 대한 지원도 좀 높고요. 지역사회 구제 펀드를 만든 것도 이 BRT 성명, 이해관계자분들이 성명을 발표한 기업들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명이긴 하지만 이 성명에 참여한 기업들이 여기서 보시듯이 이해관계자를 존중하는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실증적으로 나타나고 또 이 성명 자체가 자본주의의 전환과 관련해 개혁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이 성명이 ESG가 중요해지는 또 하나의 계기가 앞에서는 이제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두 번째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부상하면서 ESG가 중요해졌다. 세 번째는 미국의 정권 교체랑 관련이 있어요. ESG에 관련 정책의 실행력이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그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유럽 연합이 어떻게 보면 고독하게 그 ESG에 관련된 정책들을 쭉 이렇게 집행해오고 차근차근 제도를 만들어 왔는데 트럼프 정권 당시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후변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ESG 관련 정책에도 많이 제동을 걸고 파리 기후협약도 탈퇴하고 그래서 사실은 EU 혼자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말은 무성했지만 행동은 그렇게 추진력을 받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EU가 하고 있는데 미국이 여기에 이제 맞장구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실행력이 ESG 관련 정책 실행력이 아주 커졌어요. 여기 보시면 바이든이 유세 기간 동안에 이제 한 얘기가 한번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바이든은 투자자들이 여기 뭐죠? 예, 투자자들은 나를 필요치 않다. 그러니까 뭐 나는 지금 투자자를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어, end of year of shareholder capital 주주자본주의를 끝낼 때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재계가 주주자본주의의 정원 비슷한 성명을 내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바이든도 화답하는 거죠. 이제 주주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주주자본주의는 끝낼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유세 기간 동안에 한 얘기인데요. 그 후에 이제 트럼프를 한테 이기고 백악관에 들어서서 이제 내놓는 정책들이 ESG 관련 정책들을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해서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 실행력을 높이고 있고, 또 지금 미국의 SEC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증권거래소 같은 데죠. 그래서 ESG 관련 기업들이 ESG 관련 공시를 하도록 강화하겠다. 관련 정책에 시동을 걸었어요. 지금 SEC 안에서 지금 TFT가 만들어져서 이제 관련 정책을 지금 입안하고 있는데 발표가 될 것 같아서 이제 미국도 ESG 관련 정책들이 시도에 걸리면 EU와 미국이 이제 ESG 관련 정책들을 이렇게 본교에도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강한 글로벌 규칙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미국은 대통령이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정책들을 많이 이렇게 집행을 하더라고요. 기후변화가 공공 및 민간 금융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한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이 작업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 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져서 ESG가 중요해졌고, 두 번째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부상하면서 ESG가 중요해졌고, 세 번째는 EU ESG 관련 정책을 차근차근 집행해온 EU에 미국이 화답하고 가세함으로써 ESG 관련 정책의 실행력이 강화된 게 ESG가 지금 2000년부터 중요해진 배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은 이제 3강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간략하게 좀 3강의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ESG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ESG가 이렇게 중요해진 건 먼저 이 투자자들이 지금 강력하게 기업들한테 ESG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3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ESG를 잘 못하는 기업들은 평판이 나빠지든 어떻게 되든 주가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 사고를 일으켰다든가 그 다음에 근로자의 인권 관련 이슈로 문제가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주가도 떨어지고 그래서 ESG를 잘못하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게 되면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손실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ESG 자체가 투자의 리스크다 이렇게 보면서 기업들한테 강하게 지금 ESG를 요구하고 공시하라고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습니다. 사실은 ESG가 갑자기 중요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자의 움직임인데 이 상세한 내용은 3강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G를 요구하는 이제 당사자들이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금융기관도 있고 정부와 법원도 있고 또 신용평가사들도 있고 또 다국적 대기업들이 거래기업들한테 요구하고 또 소비자들도 ESG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하늘색으로 표현된 거는 이제 ESG를 압박하는 그런 주체들이고요. 다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또 새로운 성장 기회도 된다. 그래서 3강에서는 여기에 대한 내용들 3강부터죠. 여기 뭐 3강에서 이걸 다 말씀드리는 수 없을 거고 투자자부터 차근차근 3강부터 해서 이 ESG 주체들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페이지를 보여드린 이유는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것도 ESG가 중요해진 요인이 됐다. 이 말을 드리기 위해서 이 페이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3강에서는 ESG가 왜 갑자기 중요해졌는지. 첫째, 팬데믹을 계기로 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두 번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부상했다. 세 번째, EU에 미국이 가세함으로써 ESG 정책의 실행력이 높아졌다. 그리고 네 번째, 투자자들이 ESG에 대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이 네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강부터는 ESG에 관련된 주체들이 ESG에 대해서 어떻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ESG는 어떤 위험과 기회를 가져다 주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청취해주신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